좀비 잡으러 다니면서 연애 한번 못하잖아. 그게 좀 정상이 아니야. 아, 그리고 스포 있어요, 스포?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눈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죠. 전원장의 남다른 북카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프로이드의 의자를 들고 나왔고요. 저는 이 프로이드의 의자를 킹덤에 나오는 이창세자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스포 있어요, 스포? 스포 있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읽어주세요. 네, 이창세자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거든요. 엄마가 일찍 죽고 끊임없이 본인의 후궁 출신 서자라는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이창세자가 가진 화두는 나는 좋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명제를 갖고서는 사니까 이창세자는 세자로서 사는데 행복하진 않아요. 좀비 잡으러 다니면서 연애 한번 못하잖아. 배우자랑 그렇게 오랜 시절 있는데도 썸도 안 타고요. 그게 좀 정상이 아니야. 네, 그래서 이창세자가 어깨에 매여있는 돌을 좀 벗어던지고 편하고 자유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창세자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그 정신분석으로 유명한 프로이드의 이론에 대한 초보자들을 위한 책이고, 정신분석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읽어야 될 책이에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대할 때 쟤는 그냥 왠지 싫어, 나는 그냥 이러고 싶어, 그냥 근데 왠지 설명은 안 돼, 이럴 때 바로 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책입니다.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풀다 보면 나름의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내 행동의 의미, 나의 생각의 의미를 잘 모를 때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창세자가 환자는 아니신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떻게 해요? 아빠를 죽이잖아요. 이 책을 보면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나와요. 아마 심리학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은 정신과 의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웨드팔 컴플렉스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자라면서 아빠를 이기고 싶어 해요. 아빠를 닮고 싶어 하고, 아빠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아빠를 뛰어넘고 싶어 하거든요. 의사 아버지 밑에 의사 아들 많고, 판검사 아버지 밑에 판검사 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은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욕구의 발현인 거죠. 세자 이창도 출신 성분에 대한 컴플렉스와 더불어 그 자기 아빠를 뛰어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자 이창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뭐냐면 자기 왕자리를 넘겨주죠. 누구한테? 이기사 아들한테. 이 나라의 남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좋은 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기사 아들이 왕의 피가 하나도 안 섞였어요. 조선시대 왕족의 주된 임무는 대를 잇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란듯이 피가 안 섞인 이기사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자기는 뭐하러 가요? 좀비 찾으러 또 나가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지금 난세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좀비가 나타나고 있고, 왕은 갑자기 죽고, 그 상황에는 세자 이창이 왕위를 차지하고 정치를 펼치는 게 누구나 보는 합리적 선택인데, 그 합리적 선택을 이창은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왕위에 오르면서 한 번 더 도마에 오르거든요. 본인의 출신 성분, 후궁 출신 서자, 정통성에 대한 논란은 또 한 번 불거질 거고, 또 하나 이창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있단 말이에요. 아비를 죽인 아들이라는. 충효 정신에 입각한 조선시대에서는 용납이 잘 안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창은 회피해요. 떠나버려요. 이창은 아마 계속 좀비 찾으러 다닐 거예요. 나는 슈퍼맨이 돼야 되거든, 나라를 구한 영웅. 그런데 이창은 사실은 똥침을 놓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 니들이 핏줄 중요해서 나 개무시했지? 그런데 니들 우롱하면서 핏줄 아닌 사람 퍼저티 왕이 올라갔다 메롱 죽겠지가 하나예요. 그쵸? 두 번째는 그 어린애가 정치를 잘하면은 또 우롱한 거야. 왜? 니들이 그리 중요한 왕핏줄이 아닌 사람이 임금자리에 올라도 정치 잘 하잖아. 핏줄이 그렇게 중요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어린 세자가 정치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겁봐, 그나마 반쪽짜리 후궁 핏줄이 내가 제보다 낫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무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이창 입장에서는 좀비 찾아 떠나는 게 좀 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 어쨌든 영웅 코스프레는 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잖아. 세자 이창에게 제가 꼭 읽어주고 싶은 부분을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ASMR입니다. 듣다가 주무시면 됩니다.
네, 페이지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용서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우리는 상대에게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에게 한 짓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렵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도 나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이어서 나를 진심으로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용서한다고 하는 말은 믿지 마세요. 말보다는 오히려 그의 행동을 살펴보세요. 말로는 사람을 속이지만 행동으로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기 전부터 그는 다음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를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아니면 처음부터 용서할 생각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구하자마자 그가 나를 용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말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습니다. 신의 용서도 아닌 인간의 용서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사실 나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하려는 행위일 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내가 용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남이 하는 용서는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용서를 빌면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비참하게 되어야 벌을 받은 것이고 벌을 받았으니 용서받은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페이지 126에서 127페이지입니다. 절망이 주는 폭발적인 에너지. 절망에 빠진 사람은 힘이 없어 보이지만 절망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절망에 따른 증오가 남에게 향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이 그 예입니다. 절망에 빠진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사람에게 증오의 힘을 빌려 복수하려는 일념으로만 산다면 내 인생과 더불어 남의 인생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복수라는 물건은 손가락 사이 모래같이 잡힐 듯 짚다가 잡히지 않습니다. 복수는 제대로 풀어내기가 불가능한 숙제입니다. 반면 폭발적인 증오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힘으로 돌린다면 생활의 활기와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벤자민 디즈레일은 절망이란 때때로 천부적 재능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고무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따른 증오를 동력으로 삼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치욕을 역사서 완성에 몰두하는 것으로 승화시켰던 중국의 사마천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으려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절망을 동력으로 삼은 생생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극적인 일에도 다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삶이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 희망과 절망이 연속으로 교차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아 진짜 어색하다.